돈은 첫 번째 예금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전체 신용시장이 자꾸 축소된다는 거,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큰 돈의 흐름이 투자시장으로 들어오려면 적어도 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버블이 생겼다 꺼지더라도 호랑이가 죽은 것처럼 가죽을 남깁니다. 산업은 꺼졌지만은 그때 들어간 돈들이 이제 뒤에 가서 역할을 하면서 산업을 세우게 됩니다. 과거 20년 동안에 가장 성공한 경험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였을 겁니다. 그 경험을 자꾸 가지고 앞으로 20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록이고요. 현재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3, 4년 동안 금융시장에 있었고요. 리서치 관련된 업무를 좀 했고, 채권 투자, 개인들의 생애 자산 관리, 그리고 은퇴시장, 이런 쪽이 일을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최근 한 3년, 5년 이 사이 정도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진짜 눈에 띌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흐름입니다. 제가 이런 변화를 봤던 게 이제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외환위기가 이제 발생하자 은행이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지고 이제 그때 투신사 그쪽으로 돈이 밀물 흘러가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그때 대우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또 들어갔던 엄청난 돈이 다시 은행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외환위기 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어떤 큰 하나의 충격이 닥치면은 돈은 이것처럼 이제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돈의 움직임이 아주 크게 일어났죠.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021년 이런 때는 생전에 투자라고는 안 해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말이 되니까 생전에 예금이라고 안 해본 사람이 예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의 가장 큰 흐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21년 이때에서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흘러 들어왔고 예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일로 오게 되었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한 하반기 정도 돼서 이제 그때 채권 금리도 한전채 같은 경우 한 5.8% 이렇게 넘어가고 예금 금리도 뭐 5.5%, 5.8% 이렇게 됐죠. 3년짜리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평생 투자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금을 한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예금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에 좀 예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예금과 채권으로 작년 말부터 급속하게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채권 금리가 이미 3% 접어들어서 매력도가 훨씬 떨어졌는데도 요즘 언론에 보면은 뭐 채권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 채권 ETF 산다 하는데 지금은 조금 사실은 매력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처럼 뭐 예금 금리가 5%대라든지 할 때는 이제 매력도가 꽤 있는데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금은 일로 흘러 들어가겠죠. 자금은 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의 큰 흐름이 지금은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 예금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자금이 언제 다시 투자 시장으로 돌아올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예금 대비해서 항상 주식은 기대 수익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금 금리가 5%일 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7%인 거하고 예금 금리가 0%일 때 기대 수익률이 7%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도 더 높아져야 돈이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주식에 돈이 안 간다고 봐야 됐던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지금처럼 이제 3%대 후반 뭐 예금 금리로 치자면 4%도 있긴 하지만 이런 때여도 여전히 사람들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아야 옮겨가게 되겠죠. 그리고 예금이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채권 금리와 예금 금리를 오래간만에 보았다 해서 3년짜리로 든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기가 되어야 이 돈을 이제 다른 데 옮기게 될 거거든요. 그래 보면은 예금이 이제 만기가 되려면은 또 1년 기다려야 되고요. 채권도 한전채 2년짜리를 주로 많이 샀는데 그것도 만기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죠.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팍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만기가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만기까지 듀레이션을 하려는 지속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돈의 흐름은 지금도 당장 아직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좀 더 떨어져서 주식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든지, 그 다음에 예금금리가 완전히 한 3% 초반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슬슬 움직일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 관성으로 계속 자금은 채권이나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흐름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그 만기 기간을 지나야 되고, 예금이 뭐 하루짜리, 3개월짜리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자금 흐름이 다시 완전히 턴을 하려면은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거 한 3년 동안에 투자 시장으로 왕창 갔다가 다시 예금과 채권 시장으로 왕창 간 것이 자본 시장으로 돌아오려면은 일단 스타트하는 게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본 시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유동성, 기업의 실적하고 유동성,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유동성이 당장 이 부분을 받쳐주려면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다 해서 확 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 큰 손들의 돈들, 이제 기관 투자들은 따로 있고, 또 개인들은 이제 큰 손들의 돈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있는 돈을 다 예금 넣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일정 부분은 이제 포지션에서 꽤 투자만 하던 사람들이 향후 주식 시장에 이제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니까 2년 정도에서 뭐 한 5.5%, 2년 하면 한 11%, 12%는 되겠죠. 복리로 하면은. 그 정도 같으면 해볼만 하겠다 해서 이제 돈을 투자만 하던 사람도 그리로 많이 돈을 옮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1년이나 2년을 기다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찾고 그때 보고 이제 다시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이 조금 이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주가가 좀 오르고 혹은 좀 떨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또 자금이 싹 바뀔,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채를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가게들이 부채를 키웠다는 거는 한편에 예금도 이제 같이 보통 늘어나는데요. 이 부채를 이제 자꾸 줄여야 되거든요. 부채를 줄여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때 동안 유동성 자금 있던 부분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첫 번째 예금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전체 신용 시장이 자꾸 축소된다는 것.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은 큰 돈의 흐름이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려면은 적어도 한 1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구조는 뭐 이미 다 넘어갔죠. 여러분들이 한 10년, 15년 전에 시총 10위에 들어있던 기업하고요. 지금 시총 10위에 들어있는 기업, 혹은 불과 5년 전에 시총 10위에 들어있는 기업만 보더라도 다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 항상 이야기하던 뭐 차화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화학 뭐 이런 쪽에서 그런 이야기는 이미 요즘 다 팡으로 변한 지가 이미 오래고요. 팡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대변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과 초연결 시대는 이미 들어왔고요.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것들이 다 유통시장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은 이미 다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산업들이 로봇, 메타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남아있죠. 예를 들어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이제 대체를 한다든지,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을 보다 AI로 좀 더 고도화되어 가지고 이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해 나간다든지,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이때 동안 지구에서만 살아오다가 디지털 지구라는 것을 하나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실현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노동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요. 아프리카는 인구가 많아서 계속 증가하지만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인구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장을 아프리카까지 보내든지 뭐 이런 것들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당장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로봇의 가격이 자꾸 지능화되고, 단순한 로봇에서 좀 더 지능화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로봇 산업도 자꾸 확장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들이 인구 문제 때문에도 펼쳐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나 로봇은 뭐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 왕창 좀 한번 히트를 쳤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데, 이전에 나스닥 열풍 불 때도 보셨겠지만 항상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은 막 버블이 생겼다가 그 다음 꺼져서 한 5년 이상 이렇게 밑바닥을 기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보통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라는 것도 결국 메인스트림이 나중에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부동산이 버블이 꺼질 때하고요, 주식시장이 버블이 꺼질 때하고는 남겨놓는 게 다릅니다.
호랑이가 죽은 거하고 하이에나가 죽은 거하고는 남긴 것이 다르다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도 가죽을 남긴다. 코스닥이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죠. 미국의 나스닥도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블이 있을 동안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에 돈도 들어가고 했지만은 또 쓸만한 기업에도 돈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 들어간 돈들이 이제 그 산업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 꺼졌지만은 그때 들어간 돈들이 이제 뒤에 가서 역할을 하면서 그 산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버블이 생겼다 꺼지더라도 호랑이가 죽은 것처럼 가죽을 남기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하고는 다른데요. 부동산 시장은 마치 중성자탄에 맞은 것처럼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아있나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버블이 꺼지고 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원격 진료 이런 것들, 바이오 뭐 올라갔다가 거의 절반 이상씩 다 꺼졌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갈 동안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IPO 기업 공개를 하고 하면서, 그리고 벤처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 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결국 산업을 나중에 키우게 됩니다. 2, 3년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 산업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산업의 방향은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50대, 60대도 이제 거기 익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백화점이나 마트만 가던 50대 주부가 이제 쿠팡이나 그 마켓컬리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가고 이것만 여기서 주문만 하는 거죠. 그 생활 습관이 이제 익숙하게 된 것들이 거의 코로나가 거의 2년, 3년 동안 지속됐으니까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만하죠. 6개월만 있다 사라졌으면 행동이 변화 안 되는데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의 행동도 변하게 되고 하니까. 박사님도 직접 사실 이용하시나요? 제가 뭐 집에 물건을 구매하진 않는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가다가 요즘은 뭐 아예 마트나 이런 데를 안 가고 아침마다 문 열면은 여기 다 배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은 이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예측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게 보면은 비선형적으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비유를 할 때 그런 것 이야기를 축적의 기간이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축적의 기간이라는 것이 이전에 여러분들 경운기나 아니면은 배, 선박의 원동기를 이제 시동을 걸려면 디젤 엔진이라서요. 예를 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되게 압축을 시키면서 돌려야 됩니다. 한참 돌렸다가 탁 나면은 그때 발동이 걸려서 막 퉁퉁퉁퉁퉁 하면서 이제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도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선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은 계속 압축의 기간. 이면서 당장 실적도 안 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선형적으로 프로젝션에서 예측이 대부분 맞지만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직선으로 날아오는 공은 잘 맞추지만은 커브로 날아오는 거는 맞추기 어렵듯이요. 이런 산업들은 다 비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제가 이게 한 2년 반, 3년 정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득도 2000년에 2만 달러에서 201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인구도, 가구 수도 막 무지막지하게 증가하고요. 그 당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가구 수가 600만 가구 이상 증가했는데요. 가구 수도 무지막지하게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도 막 화랑이고, 이런 이제 세 가지의 모멘텀이 아주 좋은 것이죠. 인구도 증가하고, 젊은 인구들, 가구 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젊은 가구들.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 막 2만 달러에서 17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한 겁니다. 거기다 금리도 6% 이러다가 거의 제로 금리로 가게 되고, 이게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이게 성장 추진력이 되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채가 증가하니까 부채를 가지고 소비도 하게 되고 집도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막 이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장은 성장이죠. 이 모멘텀이 사라질 거라는 것이 제가 한 2, 3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금리는 0%면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다. 아무리 잘해봐야 0%의 모멘텀 제로이고, 그전에는 1년 지나면은 지날수록 내 이자 금액이 적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차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모멘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소득도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17년 만에 2만 달러에서 50%나 증가해서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 별로 증가 안 합니다. 그거는 뭐 다른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가
다 보여주었고요. 이걸 돌파한 나라들은 첫째 작은 나라들,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들. 태바야 인구 700만에서 800만, 룩셈부르크는 60만 뭐 이런 인구이거든요. 근데 5천만 이렇게 가진 인구는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안 됩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 그 1인당 GDP 높이려면 몇 개의 산업들만 잘하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5천만의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3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더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하고는 이제 비교해 보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독일 뭐 한 인구 7천만, 8천만, 6천만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런 나라들이 뭐 유럽 국가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거의 4만 달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93년, 94년 정도 됐나요? 1인당 소득이 그 당시 달러 기준으로 4만 3천 달러 정도 갔을 겁니다.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 30년 지난 것이죠. 그래도 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간혹 요즘 보면은 뭐 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소득 10만 달러를 목표로 이러는데요.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인구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인구 모멘텀도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을 해서 근로를 해서 소득을 버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과거 2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모멘텀이 완전히 제로 모멘텀 내지는 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모멘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주택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당연히 영향을 안 좋게 준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제가 그 당시 제로 모멘텀 사회가 온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사회가 왔죠. 금리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으니까 엄청난 마이너스 모멘텀을 가져왔고요. 저도 이 정도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경제라는 것은 진짜로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게 경제입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적으로 움직이는 게 실제 현실인데요. 1인당 소득이 선진국 중에서 신나게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계속 신기록을 돌파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 6만 3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1인당 평균 소득이 6만 3천 달러라는 것은 미국이 엄청납니다. 세계의 불을 다 가져갔다는 소리죠.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중국이 성장할 때 과실도 많이 먹었고요. 미국도 70년대, 80년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여기 뭐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그때 보면은 미국이 일본에게 따라잡힌다고 그러고 경기가 안 좋아서 대학 교수들이 주유소에서 알바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한 20년의 이제 축적의 시기를 거치고 미국이 90년대부터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 기축통화라는 것도 있고 천혜의 지역적 조건, 그 다음에 인구의 숫자, 무엇보다도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6만 3천 달러라는 걸 돌파했죠.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인구를 그 정도 수준 올리는 것은 과거 20년 동안 2만 달러에서 50%나 증가해서 3만 달러가 오른 이 기억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득 부문도 모멘텀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인구도 사라지게 되고 금리도 사라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제로 모멘텀 사회는 오게 되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소위 물리학의 용어입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그 물리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달리는 속도가 제로가 되면은 가지고 있는 힘이 모두 충격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 실험할 때 이게 꿍 부딪혔을 때 와장창 다 부서지고 하는 이 충격량이 자동차가 달릴 때 가지고 있던 힘이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멘텀으로 가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소득도 오르고 인구도 증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달려오다가 이게 제로 모멘텀에 꿍 부딪히면 이게 우르르르 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런 충격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받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 이런 데서 나타나겠죠. 해결 방법이 있죠. 어디든 이제 투자는 항상 수축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결국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에 가장 성공한 경험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였을 겁니다. 그 경험을 자꾸 가지고 앞으로 20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부동산도 좀 이렇게 분산도 하고 해외 부동산도 글로벌하게 좀 분산을 해서 사고 신산업에 혁신산업에 자금을 좀 더 배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이제 3년 전의 이야기였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아마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마 부동산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2, 3년 뒤에 뭐 기회가 당연히 올 수는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20년 정도 보았던 이렇게 그 무지막지한 성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고성장이 있을 부분에 자원도 내가 좀 배분을 해놔야 되거든요. 뭐 왕창 배분하는 건 위험하니까 안 되지만은 일정 부분 성장 산업은 자기가 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성장 산업이 과거 20년 동안 보았던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이제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신산업 시장 쪽으로 조금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고 1인당 GDP가 이제 1만 달러를 이미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 세계 GDP에서 보면은 미국이 한 25% 정도, 그리고 중국이 한 18% 정도. 꽤 크죠, 시장이. 그리고 미국은 한 3% 정도 성장하고 2에서 3%. 중국은 한 4% 정도 성장하니까요. 일단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4에서 5%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 시장을 놓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고령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대략 중국이 한 5년, 7년 정도 고령화가 좀 늦게 따라옵니다. 곧 중국도 이제 들어온다는 것이죠. 중국의 고령자 숫자가 앞으로 한 30년 동안에 세계 고령자 시장부터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고령자 전체 시장을 보면요. 앞으로 한 40년 동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11억 명 정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중국 시장이 또 그중에서 보면은 중국 시장이 제가 2050년까지 한 30년간 증가하는 숫자를 보니까 대략 한 65세 이상 인구가 한 1억 9천만 명 정도. 정확하게는 1억 8,500만 명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정도 이제 증가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배 정도. 비유를 하자면은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4배만한 크기의 땅에 65세 이상만 다 사는 그런 세상이 중국 시장에서만 하나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 그럼 우리가 뭘 팔아야 될까?